네, 안녕하세요. 리온의 해달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 1강 해외 선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물 거래란. 선물 거래란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은 미래의 일정 시점,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따지면 만기일이죠.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판매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격 변동성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은 농산물 계약 재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부하고 도매업자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내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배추가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매업자는 지금 배추 가격보다 나중에 내가 살 때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우리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배추를 거래하기로 약속하자 라는 게 선물 거래의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정확하게 받게 돼서 좋고, 도매업자는 가격 변동 없이 정해진 물량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선물 거래는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공식적 선물 거래는 일본의 오사카 도지마사이 시장이에요. 17세기 일본 영주들은 생활자금 대부분을 곡물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거래되는 곡물의 특성상 영주들은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돈을 먼저 받고 곡물에 대한 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 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확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의 곡물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곡물 증서를 따로 거래하는 새로운 거래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노리고 곡물 증서를 거래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최초의 선물 거래인 오사카 도지마사이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19세기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시카고로 이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와 달리 그때에는 운송수단 및 창고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고 처리가 어려웠고, 또 이제 수확 시기가 한꺼번에 맞물리게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중간 상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활한 농산물 거래와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48년 시카고 곡물 상인들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즉 CBOT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CBOT 같은 경우에는 CME 그룹으로 금융상품이 합병된 후에도 현재까지 전세계 농산물 선물 거래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다른 상품 거래와는 달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될 미국 CME 그룹을 예로 들어드리면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3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 기간이기 때문에 1시간 앞당겨져서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원하는 시간에 거래 시간을 조절해서 거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풍부한 투자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방향 거래 구조가 가능한데요.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매수 진입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 구조가 가능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거래의 공매도랑 비슷하기는 한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와 달리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수로만 볼 수 있었던 다른 상품들보다 2배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기고, 더불어서 위험 관리 기능도 가능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험 및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높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아시다시피 지렛대를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증거금으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WTI 원유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되면은 1000배럴 규모의 원유 거래를 약정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원유가 현재 1배럴당 가격이 $50. 거래 증거금이 2,5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는 2,500 최초의 거래 증거금만으로 원유 만기일에 1000배럴을 약정을 하기 때문에 1000 곱하기 현재 1배럴당 가격 50 하면은 총 $50,000의 금액을 $2,500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즉 투자 원금 대비 2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투자자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작은 투자 원금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해외 거래소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세계 각국의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아까 앞에 말씀해드린 유래가 된 농산물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경제 지수, 통화, 에너지 금속, 그리고 다른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상품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나는 금값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금의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나스닥이 좀 떨어질 것 같아 하면은 다른 상품들은 제외하고 나스닥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주요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륙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유명한 거래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CME, CBOT, 홍콩 선물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 유럽 선물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카고 상호 거래소인데요. 이 CME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CME와 그 다음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뉴욕 상품 거래소 세 곳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생겨난 세계 최대 선물 옵션 거래소입니다. 이들을 합쳐서 CME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전 세계의 선물 상품의 약 70%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에도 대부분의 상품이 이 CME에 포함되어 있어요. 각국의 주요 지수 선물이나 통화 선물, 금리 선물 같은 금융 상품들과 에너지, 귀금속, 농산물 같은 주요 상품 선물들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예요. 다음으로 아까 안내해드린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이 CBOT 같은 경우에는 CME 그룹이 탄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표 상품 거래소였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고도 합니다. 1848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품 거래소고 2007년에 이 CME 그룹과 합병이 됐습니다. 이때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금융 선물은 CME로 넘어가고 현재는 상품 선물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은 대두와 옥수수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파생 상품 거래소인데요. 독일 선물 거래소와 스위스 옵션 선물 거래소가 합병해서 현재는 유럽 최대의 파생 상품 거래소예요. 그리고 대표 상품으로는 미 국채 선물이나 옵션, 유로 금리 상품, 유럽의 대표적 지수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콩 선물 거래소. 이전에는 홍콩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이 없었는데요. 1986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 주가 지수 선물 거래를 개시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소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의 지수 상품들이나 철, 고무 같은 아시아 주요국 국가지수나 상품 선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은 니케이 225, 이 지수 선물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이 연중 무휴로 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타임은 무엇인가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썸머타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썸머타임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표준 시간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제도고요.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처음 채택해서 이제 많은 나라로 퍼졌는데 현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서머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안내해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미국의 CME 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머타임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돼서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보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거래소가 가장 활발한가요? 이것도 앞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거래소 모두 대표 상품들은 거래가 활발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 선물 상품의 70% 거래가 가능하고 종합적인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CME 거래소가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주 거래되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이 초보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항생, 그리고 오일 골드, 그리고 뭐 굳이 더하자면은 뭐 유로나 엔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이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이래가지고 거래 시세가 급변하고 추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요. 아무래도 금방금방 시세가 변동폭이 크고 급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장보다는 변동성은 작지만은 갑작스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종목이에요. 그냥 뭐 매도 추세로 잘 흐르고 있는데 가끔씩 위로 슈팅이 한번 터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기본적 분석에도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요. 그래갖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뭐 공부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실제 뭐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추세가 비교적 명확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안 하는 이유는 거래량하고 변동성이 작아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종목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이 차트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유로 엔화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세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눌림도 정확하고 반등도 정확하고 이렇게 차트나 캔들, 패턴 같은 걸 공부하실 때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거래를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차트는 참고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종목별 특징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뒷강의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기초 강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